1970년대 초 대한민국 서울의 심장부, 차갑고도 엄숙한 청와대 집무실에는 그 누구도 쉽게 짐작할 수 없는 절박함과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전후의 폐허를 딛고 기적처럼 경제 성장을 일궈내던 대한민국, 보릿고개라는 처절한 가난의 상징을 벗어던지고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눈부신 산업화를 추진하며 국가적 역량을 총집결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휘황찬란한 발전의 뒤편에는 언제나 북한과의 숨막히는 군사적 대치라는 어둡고 불안정한 현실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슬아슬한 균형을 송두리째 뒤흔들 치명적인 경고음이 대서양 너머 미국 백악관으로부터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바야흐로 국제정세는 한반도에 들이운 먹구름처럼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미소양극체제 하의 냉전은 그 정점에 달하여 전 세계가 이념 대결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었고,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긴장감은 일촉즉발의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의 장기화로 미국은 엄청난 국력을 소진하고 있었으며, 이는 전 세계적인 군사 개입 정책의 재검토를 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대한민국 지도부는 국가의 명운을 건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만 하는 피할 수 없는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 결정이 아니라 한민족의 생존과 미래를 결정지을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고요한 청와대 집무실, 박정희 대통령의 눈빛은 북한이 아닌 대서양 너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1969년 7월, 당시 미국 닉슨 대통령이 괌에서 발표한 닉슨 독트린은 아시아 안보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 축소를 시사하며 동맹국들에게는 자국 방위 역량 강화를 요구하는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굳건하리라 믿었던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었으며, 한국 정부에게는 엄청난 안보 공백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971년 3월, 그 의심은 현실이 되어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축을 뒤흔들었습니다. 주한미군 제7사단, 한국 방어의 최전선에 서 있던 이 핵심 전력이 실제로 한국 땅을 떠나자 미국이 우리를 버릴 수도 있다는 냉혹한 현실 인식이 지도부의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오랜 시간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왔던 한국의 안보 전략은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안보는 미국의 해구산이라는 든든한 방패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위협 속에서도 한국이 경제 발전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도 이 해구산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해구산이 언제 접힐지 모르는 낡은 종이 우산에 불과하다는 처절한 깨달음이 대통령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더 이상 타국의 안보 보장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는 자주국방의 절박한 의지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국가 생존을 위한 자구책, 미래를 위한 전략적 선택. 박정희 대통령은 단순한 군사력 증강을 넘어 우리 스스로 하늘을 가리고 적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낼 독자적인 억지력을 찾아야만 한다는 확고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하여 극비리의 무궁화 계획이라는 코드네임 아래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가 태동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개발을 넘어 국가 생존의 사활을 건 비장하고도 위험천만한 도박의 서막이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 속에서 고립될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주적인 안보, 역량 확보라는 절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국가적 몸부림이었습니다. 1972년 초 대한민국 최고 통수권자의 입에서 나온 지시는 구두로, 그리고 극소수의 핵심 측근들에게만 극비리에 하달되었습니다. 이 지시는 너무나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이었기에 그 어떤 공식적인 기록도 남겨지지 않았으며, 오직 대통령의 기억과 지시를 받은 극소수의 인물들만이 그 실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오직 최측근들에게만 나지막이 그러나 단호한 어조로 명령했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 기술을 확보하라. 실패는 없다. 이 지시는 단순한 무기 개발을 넘어 국가 생존의 사활을 건 임무였으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립을 핵무기라는 극한의 수단을 통해 지켜내겠다는 비장한 의지의 발현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 한국의 처지를 나약한 고슴도치에 비유했습니다.
사자나 코끼리 같은 강대국들이 섣불리 건드리지 못하도록 온몸에 강력한 가시, 즉 핵무기를 세워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신념이었습니다. 고슴도치 전략은 약소국이 강대국의 위협에 맞서 생존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으며, 이는 당시 대한민국의 외교적 고립감과 안보적 취약성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표현이었습니다. 핵확산 금지 조약 체제 아래에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가 달린 문제 앞에서 독자적인 길을 모색했습니다. 이 지령은 곧 대한민국을 국제 질서에 정면으로 맞서는 위험한 도박의 서막을 열었으며, 이는 단순히 군사적 문제를 넘어 외교, 경제, 과학기술 등 국가 역량 전반을 총동원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구두명령을 현실로 옮겨야 할 총괄 책임자는 오원철 당시 청와대 제2경제수석이었습니다. 그는 중화학공업을 추진하며 방위산업까지 쥐고 있던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용해 핵개발을 경제개발이라는 방패 뒤에 숨길 수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치밀하고도 대담한 전략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중화학공업 육성에 몰두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그 이면에서는 대한민국 안보의 미래를 결정할 극비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했던 것입니다. 그의 역할은 단순히 지시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자금 조달, 인력 확보, 기술 개발 로드맵 수립 등 핵개발의 모든 과정을 총괄하는 핵심 브레인이었습니다. 1973년 말 오원철 수석 주도로 원자핵 연료 개발 계획 보고서라는 극비의 청사진이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단순한 소망이 아닌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매뉴얼이었습니다. 각 단계별 목표, 필요한 자원, 예상되는 난관,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까지 상세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최종 목표는 늦어도 1980년대 초까지 고순도 플루토늄탄을 개발하여 실전 배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기간 내에 핵무기를 확보하겠다는 매우 공격적이고 대담한 목표였습니다. 당시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지만 국가 생존을 위한 절박함이 이러한 목표 설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기술 우회 전략 또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핵개발 의도를 은폐하기 위해 겉으로는 미사일 개발을 내세우고 핵 관련 시설 도입은 원자력 에너지 개발 명목으로 철저히 위장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이 추진하던 원자력 발전소 건설 프로그램은 이 고도의 기만 전술의 완벽한 위장막이 되어 주었습니다. 평화적인 에너지 개발이라는 명분 아래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과 장비들을 조용히 도입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치밀하고 다층적인 기만 전략은 국제사회의 감시망을 피해 은밀하게 핵 역량을 축적하려는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거대하고 은밀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기존 정부 조직망 내에는 그림자 조직이 구축되었습니다. 이 조직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리에 운영되었으며 그 존재 자체를 아는 사람도 극히 드물었습니다. 실무개발본부는 국방과학연구소 깊은 곳에 제4연구소라는 명칭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이곳은 핵탄 두 연구의 심장부로서 핵무기 소형화와 미사일 운반체, 투발, 수단 설계 등 가장 민감한 군사적 연구가 은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ADD는 대외적으로 홍능기계라는 위장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며 그 어떤 의심도 받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기술 기반 확보를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소 내부에는 핵화학자와 핵물리학자로 구성된 소규모 비밀팀이 조직되었습니다. 이들은 외부에 알려진 연구원들과는 별도로 움직이며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추출 기술의 기초 연구와 시험적 소규모 실험을 평화적 목적의 연구로 위장하여 수행했습니다. 겉으로는 원자력 에너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연구로 포장되었지만 그 속내는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 확보에 있었습니다.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은 핵확산 금지 조약에 따라 엄격히 통제되는 기술이었기에 이를 은밀히 확보하려는 노력은 매우 위험하고도 신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인력 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당시 선진국에 비해 과학기술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해외에서 활동하던 최고 수준의 한국인 핵과학자들에게 조국 소환령이 내려졌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 각자의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던 이들은 극도의 보안과 특급 대우를 약속받고 귀국하여 국가의 명운을 건 이 중대한 프로젝트에 자신의 역량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조국에 헌신하고자 하는 뜨거운 애국심으로 무장했습니다. 당시 CIA 문서에도 한국 핵과학자 동향에 대한 감시 내용이 등장할 정도로 이들의 움직임은 국제사회의 주시 대상이었습니다. 이는 무궁화 계획이 얼마나 국제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었는지를 방증합니다. 막대한 개발 자금은 국회나 일반 행정부의 통제를 피하기 위해 추적 불가능한 경로로 조달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안보라는 대의명분 아래 이루어진 고도의 기만 행위였습니다. 프로젝트 자금은 주로 군 비밀 예산이나 당시 국민들이 납부했던 방위세 같은 특정 목적세에서 우회적으로 끌어와 충당되었습니다. 자금의 흐름을 최대한 불투명하게 만들어 국제사회의 감시망을 피하려 한 것입니다. 이는 국가의 투명성과 민주적 절차를 희생하면서까지 자주국방의 목표를 달성하려 했던 당시 정부의 비장한 결단을 보여줍니다. 오원철 수석은 중화학공업 육성이라는 거대한 국책 사업을 명분 삼아 방위산업체에 자금을 투입하고 핵 관련 시설이나 특수기술 도입 비용을 산업용 설비 명목으로 위장하여 은밀히 집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플루토늄 추출에 필요한 특정 설비는 화학 공정 장비로, 핵 기폭 장치 연구에 필요한 고성능 컴퓨터는 산업 생산 효율화 시스템으로 둔갑하는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기만적인 재정 활동은 국가의 최고 위층만이 공유하는 은밀한 계획 아래 이루어졌으며 재무당국조차 그 실제 목적을 알 수 없도록 철저히 통제되었습니다. 모든 자금 흐름은 마치 거대한 미로처럼 얽혀 있어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이 보고서와 조직 구성은 한국을 핵보유국의 문턱까지 데려가려는 치밀하고 대담한 국가적 도박의 설계도였습니다.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오직 시간과의 싸움에 달려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감시망이 좁혀오기 전에, 그리고 북한의 위협이 더욱 고조되기 전에 독자적인 핵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당시 핵무기 개발은 단순히 군사적 기술의 영역을 넘어 국가의 자존심과 생존권이 걸린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1974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정했습니다. 냉전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가운데 미중 패권 경쟁은 아시아 전역의 긴장감을 고조시켰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끊임없이 위협했습니다. 이러한 격변의 시기 속에서 한국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강력한 국방력 건설과 자주국방 실현은 시대적 과제이자 생존 전략으로 부상했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무궁화 계획은 이 시점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결정적인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계획의 핵심 목표는 핵무기의 심장이라 불리는 무기급 플루토늄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첨단 기술의 습득을 넘어 한 국가의 국제적 위상과 생존을 건 도박과도 같았습니다. 플루토늄 확보는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매우 민감하고도 위험한 시도였습니다. 전 세계는 한국의 움직임을 주시했고 한국의 과학자와 외교관들은 이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 사냥을 시작하게 됩니다. 과연 한국은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위험한 꿈을 쫓아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과정에서 마주하게 될 국제사회의 압력과 내부의 갈등은 어떻게 전개될 것이었을까요? 핵무기의 핵심 재료인 플루토늄을 얻는 유일한 길은 사용 후 핵연료를 화학적으로 분리해내는 핵재 처리뿐이었습니다. 이 과정은 고도의 기술과 막대한 자원을 필요로 하며 핵무기 제조 가능성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엄격하게 통제되는 악마의 시설로 불렸습니다. 핵 확산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기에 어떤 국가도 이 기술을 다른 나라에 쉽게 이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자주국방의 염원 아래 이 치명적인 기술을 해외에서 도입하기로 결정합니다. 당시 한국은 미국의 해구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의존성을 탈피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이 결정은 한국이 직면한 안보 현실에 대한 절박한 해답을 찾으려는 고뇌의 결과였습니다.
오원철 경제이수석의 지휘 아래 한국의 비밀팀은 프랑스의 엔지니어링 거인인 생고뱅사와 은밀히 접촉했습니다. 프랑스는 핵기술 보유국으로서 독자적인 핵개발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에 한국과의 협력에 비교적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한국은 서류상으로는 평화적 연구용 핵재처리 시설 도입으로 포장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제사회의 의심을 피하기 위한 외교적 수사에 불과했습니다. 관계자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설이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고순도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치명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생고뱅사가 제공하려는 기술은 소규모 연구용 시설의 수준을 넘어 충분한 양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협상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고 마치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처럼 계약은 1974년 체결 직전까지 임박했습니다. 당시 프랑스 정부 역시 자국의 핵기술 수출을 통해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었기에 한국과의 협력에 적극적이었습니다. 만약 이 시설이 한국 땅에 설치된다면 한국은 북한보다 수십 년 앞서 핵무기 역량을 확보하는 결정적인 분수령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동북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의 안보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반도에 핵무기가 등장하는 것은 영내 군비 경쟁을 촉발하고 동북아의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증폭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한국은 재처리할 연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캐나다의 CANDU형 중수로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CANDU 원자로는 플루토늄을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미국 중앙정보국의 집중감시 레이더에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핵 비확산 정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어떠한 움직임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눈은 이미 한국의 핵개발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이는 곧 강력한 외교적 압력으로 이어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역시 미국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CANDU 원자로 도입 또한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대규모 핵재처리 시설 도입이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점차 요원해지자 국내 과학자들은 좌절 속에서도 다른 길을 모색했습니다. 국제정세의 냉혹한 현실 앞에서 한국은 독자적인 기술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서울 홍릉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깊숙한 지하,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곳에서 빛이 닿지 않는 연구실에서 극비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무궁화 계획의 또 다른 측면으로 대규모 시설 없이도 핵재처리 기술의 핵심 노하우를 확보하려는 절박한 시도였습니다. 정부는 비록 대규모 시설은 어렵더라도 미래를 위한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핵개발의 잠재력을 유지하려는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이 실험의 주체는 극비리에 선발된 소수의 정예 핵화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국가 안보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어떠한 외부의 간섭도 없이 오직 연구에만 몰두했습니다. 이들은 공식적인 대규모 장비 없이 연구실 수준의 유리비커와 제한된 화학 물질만을 가지고 원자로에서 나온 폐연료봉의 일부를 손으로 처리하는 미세한 재처리 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이는 마치 연금술사가 비밀스러운 실험을 하듯 극한의 보안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당장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양의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처리 과정의 노하우, 즉 핵심 기술의 비밀을 국내 연구진의 피와 땀으로 직접 확보하려는 기술 검증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들은 폐연료봉에서 플루토늄을 분리하고 정제하는 일련의 화학적 공정을 직접 수행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기술적 난관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비록 소량의 플루토늄이었지만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핵기술 자립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추출해낸 플루토늄은 무기화가 불가능한 극히 미세한 양에 불과했지만 그 존재 자체가 국제사회에 알려질 경우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다면 한국은 즉각적인 국제적 제재와 비난에 직면할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모든 연구 기록은 철저히 파기되거나 은닉되었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감안할 때
이는 당연한 조치였을 것입니다. 핵확산 금지 조약 NPT 체제 아래에서 핵물질 연구는 엄격히 통제되었고 한국의 이러한 비밀스러운 움직임은 국제법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민감한 연구 활동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모든 보안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핵물질은 한번 존재하면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흔적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흔적은 수십 년 뒤 예기치 못한 형태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2004년의 그림자. 2004년 수십 년이 흘러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이 이 낡은 홍릉시설을 정밀 조사했을 때 그들은 연구실 바닥과 장비 틈에서 플루토늄 추출의 미세 잔해를 포착했습니다. 이는 과거에 절박했던 실험이 현재의 국제적 논란으로 비화된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2002년부터 한국 정부가 IAEA의 특정 시설에 대한 사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2004년 소위 IAEA 파동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IAEA 사찰을 허용하고 안전조치협정 추가 의정서가 발효되면서 2000년 이전의 핵활동까지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1982년부터 한국이 해온 핵활동이 공개되면서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IAEA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982년부터 2000년까지 수차례 우라늄 변환, 농축, 플루토늄 분리 관련 실험을 했지만 이를 IAEA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1982년 전두환 정부 시절 과학기술부가 대덕 연구단지에서 수 밀리그램의 플루토늄을 추출했다고 인정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실험에 사용한 장치들은 폐기되었고 시료는 IAEA에 제출되었습니다. IAEA는 한국의 우라늄 및 플루토늄 실험에 대한 핵확산 금지 조약 부속 안전협정 위반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IAEA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과거 우라늄 235.0.2지, 플루토늄 239.0.7지를 생산했으며 우라늄 농축도는 평균 10.2%였지만 일부는 77%에 달하는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플루토늄 순도는 98%에 해당했을 것이라고 평가되었습니다. IAEA는 한국의 핵물질 실험의 성격과 한국 정부가 IAEA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지만 핵무기를 만들려는 시도와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신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 실험에 대해 핵무기 개발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적인 논조를 보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1982년 플루토늄 관련 실험과 2000년대 초 우라늄 분리 실험은 순수한 학문적 활동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과학기술부는 열화 우라늄을 미국에서 수입하면서 IAEA에 신고했으며 금속 우라늄 제조 과정에서 IAEA의 사찰 면제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IAEA는 한국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IAEA 주변 관계자들은 한국이 안보리에 회부될 가능성은 적다고 평가했지만 안보리 의장이 주의 조처를 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이 국제핵 비확산 체제 내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지하 실험실의 땀방울은 국가적 열망의 생생한 증거로 역사에 남게 되었고 핵주권을 향한 한국의 지난한 여정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한국이 프랑스와의 재처리 시설 도입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은 미국의 핵 비확산 감시망에 즉각적인 경종을 울렸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이를 핵 비확산 정책의 레드라인을 침범하는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전 세계적인 핵 확산 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었으며 특히 한반도와 같은 민감한 지역에서의 핵 개발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생고뱅사와의 계약 체결이 임박했다는 정보는 워싱턴을 발칵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미국은 즉각 프랑스에 강력한 외교적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는 프랑스 정부에 한국으로의 핵재처리 시설 수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며 만약 프랑스가 이를 강행할 경우
양국 관계에 심각한 균열이 생길 것이라는 경고를 보냈습니다. 프랑스는 미국의 강력한 압력에 직면하여 내부적으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은 프랑스가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미국은 한국에게도 직접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미국의 군사 및 경제 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으며 미국은 이를 지렛대 삼아 한국의 핵 개발 계획을 좌절시키려 했습니다. 군사 원조 중단, 경제 협력 축소, 심지어는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한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카드를 들이밀었습니다. 이러한 압력은 한국이 버틸 수 없을 정도로 거대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의 강력한 경고에 직면하여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자주 국방의 염원과 국가 생존이라는 두 가지 중대한 가치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핵무기 투발 수단, 백곰의 탄생. 핵무기라는 강력한 심장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심장을 적진 깊숙이 정확하게 날려보낼 날개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1970년대 중반 국방과학연구소, 즉 ADD 제4연구소의 지하 벙커에서는 이극비의 날개, 즉 탄도미사일 개발이 소리 없이 그러나 맹렬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과학 프로젝트를 넘어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를 결정할 전략적 도약의 서막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독자적인 탄도미사일인 백곰의 탄생은 단순한 무기 개발을 넘어 자주국방의 염원과 국제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절박한 노력이 담긴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숨겨진 이야기, 즉 대한민국이 어떻게 핵무기 투발 능력의 문턱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과 성과를 겪었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무기 개발사를 넘어 한 국가의 안보 의지와 기술적 자립을 향한 투쟁의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71년 박정희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지대지 유도탄 개발을 지시하며 명확하고도 절박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당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급변하고 있었고, 이는 한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1969년부터 1970년 사이에 소련으로부터 사거리 70km에 달하는 최신의 FROG-7 미사일을 도입하며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었습니다. FROG-7은 북한이 보유한 최초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서 서울을 포함한 대한민국 주요 도시들을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대칭 전력의 등장은 한국에게 심각한 안보 불안을 야기했습니다. 여기에 1971년에는 주한미군 7사단이 철수하면서 한반도의 안보 위기감은 극도로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 닉슨 독트린의 영향으로 미군 병력의 철수가 가시화되면서 한국은 스스로의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대통령의 지시는 단순한 무기 개발을 넘어 한반도 전체에 대한 전략적 억지력을 확보하라는 국가적 명령이자 생존을 위한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 수 없다면 적어도 핵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미사일이라도 독자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주국방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는 단호했습니다. 압록강까지 갈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라. 이는 단순한 무기를 넘어 북한의 모든 핵심 시설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전략적 무기 체계를 갖추라는 의미였습니다. 압록강은 북한과 중국의 국경을 이루는 강으로 북한의 주요 전략 거점들이 압록강 이남에 집중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지시는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한국은 미사일 설계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백지 상태였습니다. 미국이나 소련처럼 자체적인 항공우주 기술 기반이 약했기 때문에 맨 땅에서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개발팀에게는 가장 빠르고 가장 은밀하며 미국의 감시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택한 것은 바로 역설계, 즉 리버스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타국의 기술을 비밀리에 해체하고 분석하여 우리 것으로 만드는 외롭고도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KIST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최고 과학자들을 비롯하여 육군, 해군, 공군 사관학교의 유능한 교관 요원들이 참여하며 대한민국 최고의 두뇌들이 이 극비 프로젝트에 집결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융합하며 시너지를 창출했습니다. 백곰 개발팀이 선택한 원형은 주한미군이 운용하던 미국의 지대공 미사일 나이키-허큘리스였습니다. 이 미사일은 원래 적 항공기를 요격하기 위한 고고도 지대공 미사일이었지만 그 강력한 고체 연료 추진 시스템과 견고한 구조는 탄도 미사일로 개조하기에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NHK-1이라는 백곰의 정식 명칭은 나이키 허크열리즈 코리어-1의 약자에서 유래했을 정도로 이 미사일은 백곰 개발의 핵심적인 기반이 되었습니다. ADD 제사연구소의 엘리트 과학자들은 마치 스파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움직였습니다. 미국의 삼엄한 감시를 피하며 그들은 미사일 부품을 확보하고 유지보수 명목으로 국내에 들어온 기술 자료들을 밤샘 연구로 해독했습니다. 허큘리스 미사일의 복잡한 구조와 작동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 수많은 도면과 문서를 분석하고 실제 부품들을 분해하고 재조립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허큘리스의 구조적 암호를 풀기 위해 밤낮 없이 매달렸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부품을 베끼는 것을 넘어 미사일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사일의 외형뿐만 아니라 내부의 복잡한 전장 시스템, 유도 제어 로직, 추진 시스템의 설계 방식 등을 파악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습니다.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은 다방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미 공군에 고체 연료를 납품하던 미국의 LPC사의 유도탄 추진제, 공장 시설을 인수하며 고체 연료 기술을 확보하는 등 미국의 감시를 피하면서도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치밀한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공장 인수는 단순한 설비 도입을 넘어 고체 추진제 생산의 노하우와 제조 공정을 습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체 추진제는 액체 추진제에 비해 보관 및 운용이 용이하고 발사 준비 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어 탄도 미사일에 더욱 적합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과제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미사일을 목표로 정확하게 인도할 유도 제어 시스템을 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탄도 미사일은 발사 후 포물선 궤적을 따라 비행하며 목표 지점에 도달해야 하므로 초기 비행 단계에서의 정밀한 유도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술은 미국 맥도널 더글러스로부터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의 사거리 개량 제안을 통해 우회적으로 확보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개발 의지를 알고 있었지만 직접적인 지원은 국제적인 핵 확산 금지 조약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었기에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기술이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는 사거리를 압록강까지 늘리기 위한 고체 추진체의 연소 및 비행 안정성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백곰은 2단 고체 연료 추진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1단 로켓이 초기 가속을 담당하고 이후 2단 로켓이 점화되어 미사일을 고고도로 밀어 올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고체 추진제의 안정적인 연소와 다단 분리 기술은 미사일의 사거리와 정확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이 기술들은 향후 한국의 모든 미사일 개발을 떠받칠 숨겨진 근간이 되었으며 정밀한 관성항법 유도 장치를 통해 목표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관성항법 장치는 외부 신호 없이 미사일 내부의 센서 가속도계, 자이로스코프만으로 자신의 위치와 속도를 추정하여 궤도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전파 교란이나 GPS 신호 유실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년간의 고독하고 비밀스러운 개발 끝에 역설계의 결실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독자적인 탄도 미사일 백곰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순수했지만 그 속에 담긴 자주국방의 의지는 치열했으며 한민족의 염원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백곰은 태생적으로 핵탄두 탑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으며 이는 개발 초기부터 한국의 전략적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핵무기 보유는 불가능했으나 언제든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핵문턱 국가의 지위를 확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978년 9월 26일 서해안 안흥 시험장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극소수의 최고 위층 인사들과 개발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배꼽 미사일이 거대한 불꽃을 뿜으며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시험장 주변의 공기는 엔진의 굉음과 함께 진동했고 지켜보던 이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시험 발사 현장에서는 광학 관측, 원격 측정, 레이더 계측 등의 방법을 통해 미사일의 궤적, 탄도 정보, 자세 정보 등이 정밀하게 측정되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는 향후 미사일 성능 개선과 추가 개발에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비행 시험 결과 백곰은 사거리 약 180km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당시 한국의 기술력으로는 경이로운 성과였습니다. 당초 목표였던 압록강까지는 미치지 못했지만 이는 초기 개발 당시 160km에서 크게 향상된 수치였습니다. 최고 속도는 마하 3에 달했으며 500kg의 탄두 중량을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과 수도, 평양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능력을 의미했습니다. 비록 이 미사일은 당장 재래식 고폭 탄두를 탑재한 상태였지만 그 의미는 단순한 미사일 발사를 넘어섰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미국, 소련, 중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에서 7번째로 지대지 탄도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자주국방의 새 지평을 연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으며 한국의 과학기술력과 국방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성공은 한국인들에게 자긍심을 안겨주었고 더 이상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배꼽 미사일의 성공은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의 침묵의 경고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무기를 개발했다는 것을 넘어 한국이 잠재적인 핵보유국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핵물질 플루토늄 확보라는 마지막 퍼즐 조각만 남긴 채 핵탄두를 원하는 곳에 투발할 수 있는 독자적인 기술을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전력의 잠재력, 즉 누클리어 스레숄드 케이퍼빌러티였습니다. 언제든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능력은 한국을 고슴도치 국가로 만들 수 있는 강력한 군사적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고슴도치 전략이란 핵무기와 같은 강력한 억지력을 통해 어떠한 강대국도 쉽사리 넘볼 수 없는 자주국방 체제를 구축하려는 의지를 의미합니다. 더 이상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에 무력하게 당하지만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이는 한반도 안보 환경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공은 즉각적인 미국의 견제를 불러왔습니다. 배꼽의 비행은 미국에게 한국의 핵 야심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 주었고 이는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묶어버리는 한미 미사일 지침미설 가이드라인즈이 탄생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동북아시아의 핵 확산을 우려하여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강력히 제한하고자 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사거리를 180km로 제한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는 1979년 한미 미사일 각서 체결로 이어졌습니다. 이 각서로 인해 한국은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 중량에 엄격한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배꼽은 성공했지만 그 대가로 한국의 미사일 개발은 미국의 통제 아래 놓이는 숙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주국방의 꿈은 외부의 힘에 의해 일정 부분 제약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보여주는 비극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초기 생산 물량이 시험용 운용부대에 배치되기는 했으나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암살과 12.12 군사 반란 등으로 국내 정치 상황이 급변하면서 배꼽 미사일은 대량 양산 및 실전 배치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정치적 격변기는 배꼽 프로젝트의 동력을 약화시켰고 새로운 정권은 미국의 압력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배꼽 미사일은 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배꼽 미사일 개발을 통해 축적된 기술과 인력, 그리고 자주국방의 정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ADD 제4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좌절하지 않고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연구를 지속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과 노하우, 즉
고체 추진체 기술, 유도 제어 시스템 설계 능력, 미사일 발사 시험 노하우 등은 훗날 현무 미사일 개발의 결정적인 기반이 되었으며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미사일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초석을 다졌습니다. 현무 미사일은 백곰의 기술적 유산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사거리를 점진적으로 늘려가며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미사일 전력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백곰은 비록 실전 배치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자주국방의 꿈을 현실로 만든 불굴의 도전 정신과 기술 독립의 상징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보 역사에 길이 남을 중요한 이정표로 기억될 것입니다. 미래 세대에게도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값진 유산으로 남을 것입니다. 마지막 동력의 상실, 프랑스 계약 파기 1976년 초 대한민국은 핵무기 개발의 핵심이자 근본적인 단계인 플루토늄 확보를 위해 프랑스 생고뱅사와의 핵재처리 시설 도입 계약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 계약은 무궁화 계획의 성공을 위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열쇠였습니다. 핵재처리는 사용 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과정으로, 이는 핵무기 제조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따라서 이 계약이 성사된다면 대한민국은 핵무장 잠재력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밀스럽고도 민감한 계획은 미국의 정보망에 포착되었고, 곧이어 미국의 강력하고도 잔인한 외교적 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은 프랑스 정부에 막대한 군사적, 경제적 압력을 가했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미국과의 오랜 동맹 관계는 물론 전 세계적인 외교적 입지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미국의 노골적인 요구를 마냥 무시하거나 거부할 수는 없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대한민국 정부에도 직접적인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바로 주한미군 철수 위협과 대규모 차관 중단이라는 국가 생존을 위협하는 강력한 제재였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적 위협에 상시 노출되어 있었고, 주한미군은 한반도의 안보에 필수적인 억지력으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주한미군의 철수는 북한의 오판을 유도하여 한반도 안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이었습니다. 또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고도의 경제성장을 추진하며 국가의 기반을 다지고 있던 시기였기에 미국의 대규모 차관 중단은 대한민국의 경제 존속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치명적인 요소였습니다. 미국은 노골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핵무기를 통한 자주국방이라는 이상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당장 눈앞에 닥친 국가 안보와 경제 존속이라는 현실을 택할 것인가? 라는 물음은 피할 수 없는 너무나도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깊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핵무기 개발을 통해 궁극적인 자주국방을 실현하려는 오랜 염원과 당장 눈앞에 닥친 국가 안보 및 경제 위협 사이에서 고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당시 지도부는 국가의 미래를 두고 밤낮 없이 고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 정세와 국가적 역량을 고려할 때 미국의 강력한 압력을 정면으로 돌파하며 핵 개발을 강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선택의 여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1976년 1월 대한민국은 눈물을 머금고 프랑스 측에 핵재처리 시설 도입 계약의 최종 포기를 통보했습니다. 플루토늄 확보를 위한 유일한 통로가 막히는 순간 무궁화 계획은 기술적인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은 돌이킬 수 없는 좌절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고, 자주국방의 꿈은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하나의 계약이 파기된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안보 전략과 국제적 위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독자적인 길을 걷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가 따른다는 냉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1977년 지미 카터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대한민국의 핵 야망은 더욱 가혹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카터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핵 비확산을 외교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었으며 이를 국제 질서의 핵심 가치로 삼았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핵 잠재력을 봉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카터 행정부는 핵 비확산을 인권 문제와 함께 주요 외교 기조로 삼았고, 이는 핵 개발을 추진하던 국가들에게는 매우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는 국제사회 전체의 핵 확산 방지를 위해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천명했고, 이는 대한민국의 핵 개발 의지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카터 행정부의 압력은 단순히 외교적 경고 수준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인 군사-경제적 제재 위협으로 강화되었으며, 대한민국은 이러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 만약 핵 개발을 지속할 경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핵 개발 포기뿐만 아니라 향후 핵 확산 금지 조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확약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넘어 핵 비확산 체제에 대한 대한민국의 완전한 복종과 미래의 핵 활동에 대한 미국의 통제를 의미했습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은 핵무기 비확산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핵심이며, 미국은 이 조약의 수호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어떠한 핵 개발 움직임도 NPT 체제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단호했습니다. 자주국방을 통해 국가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대한민국의 의지는 거대한 동맹국의 힘과 국제적인 비확산 압력 앞에 무력하게 짓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의 감시와 통제 아래에서 모든 핵 관련 연구는 진행되었고, 사실상 무궁화 계획은 이 시기부터 동력을 상실하고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핵 기술 개발은 사실상 중단되었고, 관련 프로젝트들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상태로 전락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압박은 단순한 외교적 마찰을 넘어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던 주요 인사들 중 일부는 미국의 일방적인 압력이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을 침해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방어 능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한민국의 외교적, 경제적 상황은 미국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카터 행정부의 강경한 핵 비확산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핵 확산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던 시기와 맞물려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오일 쇼크와 세계 경제의 불안정 속에서 대한민국은 경제적 안정과 안보 유지를 위해 미국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고, 이는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핵 비확산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자체적인 핵 개발 노력을 포기해야 하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했던 것입니다. 이 시기는 대한민국의 안보 전략이 외부 요인, 특히 동맹국의 정책과 압력에 의해 얼마나 크게 좌우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는 큰 상처를 입게 되었고, 향후 안보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교훈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는 무궁화 계획의 심장이 멎었음을 의미하는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끌었던 강력한 지도자이자 북한의 위협에 맞서 자주국방을 강력히 추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핵 개발을 강력하게 주도하고 모든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던 최고 결정권자의 부재는 프로젝트의 마지막 희망마저 꺼뜨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과 자주국방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무궁화 계획의 핵심 동력이자 추진력이었음을 감안할 때, 그의 갑작스러운 서거는 계획의 명맥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한 명의 강력한 지도자에 의해 추진되던 국가적 프로젝트가 지도자의 부재로 인해 얼마나 쉽게 좌초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례입니다. 이후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 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정권의 정당성과 안정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격동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12.12군사 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겪으며 국내 외적으로 정통성에 대한 도전을 받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승인과 안보 협력은 전두환 정권의 안정에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미국은 전두환 정권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대가로 대한민국의 핵 개발 포기를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핵포기 요구는 전두환 정권이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고 국내 외적으로 정권을 안정화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당시 혼란스러운 정세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정권의 생존과 안정을 위해 국가적 야망을 희생해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전두환 정권은 핵 개발은 공식적으로 폐기된다는 단호한 선언과 함께 무궁화 계획을 공식적으로 최종 폐기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핵 개발과 관련된 모든 시설과 인력들은 재편되었고 핵무기 개발에 참여했던 수많은 엘리트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은 한국과학기술연구소 킬로미터, 한국과학원 등 평화적인 목적의 연구기관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들은 핵무기 개발이라는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과 과학기술 진흥에 기여하는 중요한 길을 걷게 되었으며 훗날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이끄는 핵심 인재로 활약하게 됩니다. 비록 핵 개발이라는 목표는 좌절되었지만 축적된 과학기술 역량은 다른 분야에서 빛을 발하게 된 것입니다. 무궁화 계획의 공식 폐기 이후 대한민국의 모든 원자력 시설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철저한 감시와 봉인 아래 놓였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에 대한 대한민국의 핵 비확산 의지를 확고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였습니다. IAEA는 핵물질의 평화적 이용을 감시하고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는 국제기구로서 대한민국의 모든 핵활동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증명해야 했습니다. 자주국방을 위한 절박한 꿈이었던 무궁화 계획은 이렇게 1970년대를 마감하며 비운의 역사적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핵무기 개발이라는 길고도 험난한 여정은 결국 국제정세와 강대국의 압력 그리고 국내 정치적 격변 속에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는 한 국가의 안보 전략이 얼마나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좌우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무궁화 계획 이후 현재 진행형인 핵 잠재력 논의. 무궁화 계획 단순한 과거의 실패를 넘어 한반도 안보 환경의 복잡성을 대변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이는 우리가 핵 비확산이라는 국제적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날마다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 위협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지에 대한 끊임없는 전략적 고민을 던져주는 숙제입니다. 과거 무궁화 계획을 통해 얻은 경험은 현재 한국이 추진하는 자체 억제력 강화 및 핵 잠재력 확보 논의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미래 안보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필수적인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핵 잠재력 확보와 기술적 억제력의 필요성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궁화 계획의 경험은 북한 핵 위협이 고조될 때마다 대한민국의 핵무장 잠재력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핵심적인 배경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핵 잠재력이란 핵무기를 직접적으로 보유하지 않더라도 일본과 같은 국가들처럼 유사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언제든지 신속하게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핵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주 제시되며 과거 무궁화 계획을 통해 확보하려 했던 고도의 과학기술적 역량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유사시 최소한의 시간과 자원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적,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의 확장 억제, 즉 미국의 핵우산만으로는 북한의 정교해진 핵 위협에 대한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한 고체 연료 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 등을 통해 핵 투발 수단을 다변화하고 있으며 소형화 및 경량화된 핵탄두 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는 미국의 핵우산만으로는 대한민국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 공격 시나리오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미국의 확장 억제가 과연 확장된 방식으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체적인 억제력 확보의 필요성은 단순히 이론적인 논의를 넘어 생존을 위한 현실적인 선택지로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넘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전략적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북한의 오판을 막고
동시에 국제사회에 대한민국 스스로 안보를 책임질 역량이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두 번째로, 최근의 안보 환경 변화와 핵무장 가능성을 더욱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국제 정세의 급변과 국내 정치권의 발언들은 한국의 핵 정책에 중대한 변화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들 사이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 같은 과거에는 금기시되었던 의제들이 공론화될 수 있다는 발언들이 나오면서 미국의 정책 변화가 동맹국의 핵 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전례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의견을 넘어 미국의 외교 정책 기조가 변화할 경우 동맹국과의 안보관계 재정립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국제정치학적 함의를 내포합니다. 이는 한국이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안보 전략을 재구성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 역시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 자체 핵 보유 가능성을 언급하며 핵무장론을 다시 부각시켰습니다. 대통령의 이 발언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자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을 강조하는 단호한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이는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할 경우 대한민국도 모든 가능한 선택지를 열어두고 있음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당분간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확장 억제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국내적으로는 핵무장 잠재력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환경 변화는 한국의 핵 정책이 더 이상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국제 정세와 북한의 위협 수준에 따라 끊임없이 재평가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세 번째로, 대한민국의 핵기술 역량과 미래 억지력 확보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반세기 동안 축적해온 풍부한 원자력 기술과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운영 인프라를 바탕으로 핵무장 잠재력이 매우 높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6개월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며 이는 한국의 과학기술 역량이 과거 무궁화 계획 이후에도 꾸준히 발전해왔음을 강력하게 방증합니다. 특히 원자력 발전 기술은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여러 핵심 기술들과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에 우리의 원자력 발전 경험은 유사시 핵무기 개발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력을 의미합니다. 핵무기 제조에는 농축 재처리 기술, 플루토늄 고농축 우라늄 등 핵무기 원료 확보, 그리고 핵기폭장치 개발 등 고도의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이 중 농축 재처리 기술은 핵무장 잠재력 확보와 직결되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한국의 농축 재처리 활동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는 이 협정 개정을 통해 제한을 완화하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 즉 핵잠수함용 핵연료를 독자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핵잠수함은 오랜 시간 수중에 머물며 은밀하게 작전 수행이 가능하여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자 해양 안보 및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2025년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와 관련된 중요한 동향을 더욱 면밀히 주목해야 합니다. 2025년 9월 한국과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에 대한 자율성을 이전보다 폭넓게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합의는 단순한 기술적 진전을 넘어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전략적 필요성을 미국이 일정 부분 인정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협정의 핵심 쟁점은 한국이 사용 후 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라늄 농축 권한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현재 협정은 한국이 핵연료를 재처리하여 플루토늄을 분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20% 미만의 전홍도 우라늄 농축도 미국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핵 비확산 체제의 중요한 기둥 중 하나이지만 한국의 에너지 안보와 미래 핵기술 발전에 제약이 되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 정부는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일본 수준의 농축 및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1988년 미일 원자력 협정에 따라 재처리와 전홍도, 우라늄 농축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자국의 에너지 안보와 핵기술 역량을 강화해 왔습니다. 한국 역시 이러한 선례를 바탕으로 공정한 대우를 요구할 것입니다. 특히 2025년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인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 정부의 수건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하여 미국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잠수함 연료 공급을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을 역제안하기도 했는데, 이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과 기술 통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이처럼 핵 잠재력 확보 논의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복잡한 국제 정치적 역학관계와 경제적 고려가 얽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미국은 핵 비확산을 최우선 가치로 삼기 때문에 한국이 핵무기 개발 의도가 없음을 국제사회에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정부는 핵 능력과 무관하게 순수하게 산업적, 경제적 목적, 즉 에너지 안보와 미래 원자력 기술 발전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미국을 설득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투명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이해를 구하는 외교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소형 모듈 원전 SMR 수출과 관련해서도 한미 원자력 협정 조정이 필수적입니다. SMR은 차세대 원자력 기술로 각광받고 있으며 한국은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SMR을 해외에 수출하거나 상용 플랜트를 운영하려면 연료 공급 계약 단계에서부터 미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 협정으로는 상용화 및 수출에 제약이 많습니다. SMR 상용화를 위해서는 재처리 연구 범위 확대 또는 중장기 연료관리 해법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는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 조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협정 개정은 단순히 안보 문제를 넘어 한국의 미래 에너지 산업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기존의 한미 원자력 협정은 2015년 6월 15일에 체결되었으며 유효기간은 20년으로 2035년까지입니다. 2015년 협정은 한국이 미국의 사전 동의 없이 20% 미만의 전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사용 후행 연료 재처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한국의 핵기술 역량과 국제 비확산 체제 유지라는 미국의 우선순위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대한민국에 대한 전홍축 우라늄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실행 가능한 조치를 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미래 협상에서 한국의 요구가 반영될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한미 양국은 2018년 이후 활동이 중단된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를 다시 열어 협정 개정 논의를 더욱 적극적으로 진전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고위급위원회는 양국 간 핵협력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복잡한 기술적, 정치적 문제를 조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협정 개정을 통해 한국은 원전 연료의 안정적인 확보, 사용 후행 연료 처리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원전 수출 경쟁력 강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2025년 12월에는 2025 대한민국 원자력 대전이 개최될 예정이며, 이 행사에서는 국내 원전 기자재 수출 전략 및 미국 원전 시장 진출 방안, 튀르키예 원전 현지화 전략 등이 심도 깊게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한국이 국제적 핵 비확산 체제 내에서 자국의 원자력 기술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다각적인 노력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무궁화 계획의 유산이 제시하는 미래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무궁화 계획의 경험은 대한민국의 안보 정책에 지속적이고 심대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계획은 국제적 제약과 국내외의 복잡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좌절되었으나, 그 경험을 통해 한국은 국제적 책임을 준수하면서도 동시에 자주적인 억지력을 어떻게 현명하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력 증강을 넘어
외교적 지혜와 기술적 역량이 결합된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현재 한국이 핵 재처리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궁극적으로는 독자적인 핵잠수함 건조를 위한 미국과의 합의를 추진하는 것은 과거 무궁화 계획에서 좌절되었던 기술적 자강의 꿈을 오늘날의 국제적 규범과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합법적인 억지력으로 전환하려는 지난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군사적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스스로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자주적인 국가임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역사는 현재 진행형인 한반도 안보 문제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열쇠이며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현명하고 전략적인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과거의 경험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궁화 계획에서 시작된 핵 잠재력 논의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넘어 현재와 미래 대한민국 안보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라는 엄중한 현실 앞에서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면서도 우리의 안보를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최적의 길을 찾아 나가는 것이 바로 이 논의의 핵심이자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우리의 미래 안보는 과거의 교훈을 통해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